저희가 사실 항문 질환하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가 진단 방법을 알면 환자분들께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항문 질환, 이게 참 부끄러운 질환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기도 힘들고 네. 해서 이제 우선 자가 진단을 하고 또 많이 네이버나 뭐 어떤 검색을 통해서, 특히나 요즘에는 챗 GTP 통해서 네. 많이 스스로 진단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으로 오시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네. 보통은 항문 쪽에 이제 돌출, 아니면 뭐 피가 나요, 출혈, 가렵다, 그리고 또 어떤 통증,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오시는데, 네.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본인들이 이제 관리를 해보고 이게 증상이 좀 심해졌다, 네. 이럴 때 이제 보통 한 3, 4일 이렇게 지난 다음에 병원에 이제 방문해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자들이 이제 참지 못할 통증이나 네. 이런 것들 점점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내원해서 또 진료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 보면 일주일씩 참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자가 진단이란 게 호전이 되고 하면 좀 기다려 볼 만하지만, 보통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라든지 본인이 느껴보지 못한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바로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 쪽에 이제 출혈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이나 2, 3일 정도 피가 났다가 멎는 것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네. 이게 지속 기간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간헐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하거나 출혈의 양이 많다면 꼭 진단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배변 시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네. 직장암이나 다른 대장 쪽의 질환과도 감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피가 나면 내과를 방문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외과, 네. 대장학문외과를 방문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항문경, 이란 게 또 중간 단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항문 쪽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치질인 경우가 많아요. 항문 쪽 질환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항문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피가 환자는 계속 난다라고 했을 때는 내시경을 권해서 또 그걸 이제 감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출혈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출혈이 발생한다면 조금 우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려가 되는 만큼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병원을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환자분들이 바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이 치질이 의심될 때 어떤 생활 습관을 추구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 항문 질환은 거의 우리가 이제 그 배변 습관하고, 특히나 배변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 잦은 설사라든지 아니면 변비가 있을 때 이 항문 질환은 아무래도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습관, 그리고 배변 습관을 좋게 만들려면 드시는 것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피해야 될 음식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네. 뭐 술이나, 오히려 그런 분들은 유산균을 과다 복용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식이섬유나 유산균 같은 걸 좀 잘 드셔서 변을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 초기에, 특히나 항문 질환 같은 경우에 초기에 잘 이렇게 좀 식사 조절이나 아니면 네. 뭐 좌욕을 통해서 좀 보존적인 치료를 잘 받거나, 아니면 좀 약물 치료를 하면 네. 또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 조절 같은 진단을 좀 빨리 하고 본인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좀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식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체질을 고려하셔서 올바른 배변 활동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치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굉장히 아픈 것으로 유명한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수술 치료 방법도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치질,
특히나 항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염증, 항문 농량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곤지름이라는 꽃길로 말하는 병은 앞으로 더 이제 퍼지고 더 번지기 때문에 이런 병들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치액이라든지 치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변 습관, 특히나 이제 식습관을 통해서 많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자욕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자욕이 가끔 이제 소양증, 항문이 가려운 질환하고 치질이 심했을 때는 오히려 그 자욕 자체가 좀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병행할 것인가, 약물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꼭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초기에 빨리 오시면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끙끙 앓으시는 것보다는 이 방문하셔서 초기에 진단받으시는 게 아프지 않게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치료 시기를 놓치셔서 꼭 수술을 해야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치질 수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질 수술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반신 마취, 뭐 척추 마취, 뭐 이런 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미추 마취라는 걸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국소 마취 일종이죠. 항문 주변만 마취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입원을 많이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입원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일단 당일 입퇴원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 병원에서 이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당일 수술 퇴원, 네. 이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치질 수술은 하고 나면 하루 이틀이 아픈 게 아니고 병 보실 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는 통증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진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네. 마취에서 풀리고 회복되고 하는 시간들이 보통은 척추 마취 같은 경우에는 꽤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마취가 풀리는데 걸리기 때문에 미추 마취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 마취의 장단점이 충분히 있고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마취는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위해서 무통주사나 이런 것들도 있고 충분히 이제 경부 진통제나 뭐 항생제 그리고 보조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증이나 이런 부작용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 미추 마취가 있다 보니까 당일 퇴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정말 반갑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사후 관리 안 중요하지 않겠죠? 사후 관리 관련해서 원장님 조언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치질 수술이 하고 나서 하는 거는 금방 끝나는데 이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거의 상처가 낫고 하는데 오래 가시는 분들은 네. 수개월까지 걸리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6주에서 8주까지 걸립니다. 이게 완벽하게 다 낫는 데까지. 2달 정도 걸리는 거네요. 거의 2달까지 걸리고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편해지는 시기는 보통 한 1, 2주 사이에 많이 편해지시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관리 자체가 또 잘못되고 하면 3주든 4주든 이렇게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좌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른 상처나 수술하고 나면 거기를 소독하고 뭐 어떻게 관리하고 쓰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항문 같은 경우에는 변이라는 게 지나가야 되고 거기가 상처가 오염이 되고 또 쓸리고 피가 나고 계속 진물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무경 상태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로 씻고 좌욕하고 하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통제나 우리 약들이죠. 이제 보조적으로 쓰는 약들인데 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외래 진료실에서 이제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선생님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그거 변 볼 때 그런 얘기 하시면서 진통제 얼만큼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네, 안 드셨어요. 진통제를 안 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드셨어요? 그러면 중독될까 봐요. 저희가 쓰는 진통제가 절대 중독되는 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통제에 이제 보통 부작용이라고 하는 위장장애 때문에 우리가 위장약도 같이 넣어드리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약에 이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환자분들한테 하루 이틀 써보고 괜찮으면 그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약물 치료로 해서 네. 아픈 기간을 수월하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변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네. 변비 완화제나 이런 것들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픈 시간을 잘 넘어가면 상처에도 좋고 회복이 잘 되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좌욕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분께서 처방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생제와 진통제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항문외과이신데도 불구하고 표피낭이나 표피낭종도 치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표피낭, 표피낭종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제 이 표피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든 생길 수 있고요. 네. 보통 피부 땀샘 구멍이 막혀서 거기에 이제 주머니를 형성하면서 보통 환자분들이 뭔가 만져져요 해서 오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이제 뭐 네. 냄새나는 분비물 같은 게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오실 수도 있고, 이 치료는 사실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이고, 그다음에 그 분비물만 제거해서는 안 되고요. 그 주머니 자체를 제거해야지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질환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짜서 와요. 뭔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짜면은 또 나오거든요. 근데 한두 번은 괜찮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거기 염증이 아주 심하게 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게 수술하고 봉합을 바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재발을 잘해요. 그렇게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표피낭이나 피지 낭종 같은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절제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걸 무조건 해야 되냐? 환자분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염증이 생기는 부분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요. 염증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깊이나 크기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네. 이것은 좀 미리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염증이 생기기 전에는 본인이 불편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염증이 한번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사후 처리하는 게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술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래서 수술은 보통 국소마취로 진행을 하고 환자분들이 크게 많이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벼운 수술이지만 이 표피낭이나 표피낭종은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과 진료도 하시는 항문외과 선생님께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 항문 질환으로 돌아와서요. 이 항문 질환 관련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배변 습관, 좋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시면 좋은 음식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야채나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좋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그래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이게 사실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장에 좋고 배변 활동에 좋은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네. 환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많이들 이제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참 전통 음식에도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이 되게 많아요. 김치뿐만 아니라 그냥 마트에 가도 요거트도 있고 요즘에는 저당 요구르트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식습관에서 좀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그런 포나 어떤 유산균 제제를 사시는 것보다 평소에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항문 질환이나 장 질환에서 가장 나쁜 것이 술입니다. 항문 쪽에서 어떤 염증이라든지 치루나 이런 것들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피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배변 습관 그리고 건강한 배변 활동을 위해서 유산균 그리고 식이섬유 드시는 것 좋지만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하이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항문 질환은 참 진료받고 하는 것들 참 힘들어요. 항문 남들한테 보이기 참 부끄러운 거지만 항문외과 의사들은 사실 그런 게 일상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안하게 오셔도 돼요. 한 번씩 체크, 검진 받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치질도 치질이지만 우리가 직장 쪽에 어떤 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 건강,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걸 참고 있으면 더 큰 질환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 와서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 진단이 처음에 진단이 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어떤 검사라든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그 해결책을 분명히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꼭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건강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